안녕하세요. 와류교 공부 8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절감기나 와류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필히 연비 지식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연료절감기를 판다 또는 와류기를 판다, 이렇게 판매자들은 연비가 얼마 나왔다, 몇 프로 향상됐다, 10%, 20%, 30%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료절감기를 구매한다, 또 와류기를 구매한다 그러면 연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비가 높다, 10% 향상됐다, 20% 향상됐다, 30% 향상됐다 하면 그 기준에 자기 차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 연료절감기 만드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이 연비 향상 10%, 20%, 30% 쉽게 이야기하는데 운행 구간에 따라서 연비는 다 틀립니다. 그리고 운행 속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같은 도로, 같은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운전자 연비가 별도로 형성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추풍령 휴게소에서 김천 휴게소까지 내려가면 전체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여기서 진입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김천에 도착하는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연비가 30km에서 100km는 그냥 나옵니다. 화물차들도 연비요 50km, 60km, 70km 그냥 놓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연료차단 좋아하시죠? 연료차단이 도움될 수도 있고 도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고도계를 한번 봅시다. 추풍령 휴게소는 고도가 약 22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천 IC 쪽에는 고도가 55, 60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내리막길입니다. 긴 내리막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왜 이렇게 극적인 도로구별을 이야기하느냐? 연비를 측정하실 때 추풍령 휴게소에서 김천까지 내려가는 코스하고 김천에서 추풍령 휴게소까지 올라오는 코스하고 합쳐야 된다는 거죠. 왕복이어야 됩니다. 왕복이 아닌 조건에서 한쪽 편도 방향만 가지고 연비가 얼마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주행을 했을 때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비를 이야기할 때는 동일 노선의 왕복 연비를 측정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운행 코스가 우회전을 하느냐 좌회전을 하느냐예요. 우회전 좌회전이 어떤 의미냐면, 자, 원형으로 된 트랙을 돈다. 그랬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 것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것이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또 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도로 구별을 타는데 왜 그렇게 차이 나느냐? 기본적인 상식 가르쳐 드릴게요. 긴 오르막에 짧은 내리막, 이렇게 하면 연비가 안 나옵니다. 반대로 짧은 오르막에 긴 내리막이 되면 연비가 높게 나옵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선형공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긴 오르막을 줄일 거냐? 선형공사를 해서 연비가 잘 나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공사 많이 하죠. 과거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할 때 도로 구별까지 많이 반영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로 구별에 대한 선형공사를 합니다. 구간별로 연료가 많이 낭비될 수 있는 구간에 선형공사를 해서 에너지 절약에 또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연료절감기 판매자들, 와류기 판매자들 어떻게 합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풍령 휴게소에서 김천까지 가는 코스에 연비를 재서 이것이 연비 항상 몇 프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정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데 운전자분들이요, 와류기를 장착하고 나서 연비 20%, 30% 이렇게 하면서 연비가 15km 났다, 20km 났다, 25km 났다, 30km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와류기를 달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자기 자신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리뷰를 따서 올린다 하더라도 올리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기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생각은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사기꾼하고 한 편을 먹는 거 좋습니다. 몰라서. 그런데요, 사기꾼은요 그 소비자를 모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뜹니다. 떠서 연비가 얼마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기록이다. 도로급에 보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요, 도로급에 내리막길 길게 걸린 코스에 10km, 15km 타고 나서 연비 얼마 나왔습니다 하면 그거 홍보합니다. 그러면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기꾼이나 소비자가 그렇게 띄우는 거나 둘 다 사기꾼이에요. 무식하면요 공부하셔야 돼. 속지 않으려면 스스로 연비 지식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100km당 몇 리터 쓰느냐 속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반 차종 20km 갈 때 연비가 8.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60km 갔을 때 13.3이 나옵니다. 시속 103km 정도 갈 때 10km가 나옵니다. 이거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소통이 원활한 시내 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행하는 속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60km 내외로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연비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연비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 시내 주행에서 높게 나온다 이 소리 합니다. 고속도로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비라는 것은요 공기저항과의 싸움입니다. 공기저항은 속도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탄다고 해서 연비가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러면 자 60km 내외다 이거예요. 그런데 와류기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보시면 꼭 그런 코스만 탑니다. 소통이 원활한 평균 속도 60km 내외가 되는 코스를 탄다예요. 그럼 연비 높죠. 말이 되냐고, 그죠? 그래서 그런 눈속임도 있다. 어설프게 뭐 시내에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내가 아니고 속도를 보면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형 차량들은 속도가 더 올라갑니다. 왜? 변속비가 틀리기 때문에 고단 변속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속도 이상해야 연비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배기량, 차량 특성, 미션 변속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도를 어디를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난다. 자, 지금 제시된 8.3, 13.3, 10km 이거보다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데이터는 그냥 테스트하는 연비 평길 주행으로 이렇게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차가 또 달라지면 연비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속도가 낮을 때 연비가 떨어지고, 자 60km 내외를 했을 때 속도가 높아지고 100km가 넘어가면 속도가 떨어진다. 이 그래프대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운전자가 필요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데이터들은 일반적인 운전자 데이터입니다. 운전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자, 그 밑에 거 한번 봅시다. 그 밑에 거를 보면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평균 속도 20km 정도로 오면 연비가 16.7km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70km 정도에서 연비가 33.3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속도를 더 올리게 됐을 때 110km 정도 가면 연비가 25km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바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을 공개해주면 연료절감기 아니면 와류기 사기꾼들이 이 범주 안에서 움직입니다. 특별하게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장난을 칩니다. 평균 속도도 알아야 되고요. 이 도로 굽의 고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짧은 오르막에 긴 내리막 도로를 타느냐, 긴 오르막 다음에 짧은 내리막을 타느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납니다. 평지길에서 연비가 제일 많이 놉니다. 그건 뭘까요? 도로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된다. 또 교통 상황에 따라서 평균 속도가 달라진다. 이런까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연료절감기,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범주를 벗어나느냐. 연료에 따라서 연비 차이 납니다. 연비가 가장 높은 건 무엇이냐? 연료 품질에 따라 틀려지겠죠. 기본적으로 LPG보다 가솔린이 연비가 높습니다. 가솔린보다 디젤 차량의 연비가 높습니다. 연료에 따라서 연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제가 유튜브를 쭉 훑어봐도 최고 연비 없습니다. 이 구간 연비 절대 장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연비를 측정한다 하면 동일 코스 왕복 연비를 측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왕복 연비를 측정하지 않고 각 구간에 따라서 편도 구간을 측정해서 또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분 내리막길이 많이 포함된 그 도로에서 트림 연비를 찍어서 메다방을 올립니다. 그리고 연비가 얼마 나왔다고 와 하고 물개박수 칩니다. 미쳤어요. 그렇게 찍어 올리는 소비자, 그것을 인용해서 홍보하는 판매자, 둘 다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고속도로를 했을 때 거리가 얼마입니까? 약 400km입니다. 400km인데 고속도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시속 몇 킬로로 운행해 가냐 하면 100km, 110km, 120km 이렇게 운전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 100km를 운행한다고 쳐요. 그러면 400km에 시속 100km면 4시간 만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들 5시간에 도착해도 시속 100km 탄다 그럽니다. 시속 100km 탄다는 것은요, 400km를 4시간에 가야 되는 거고 5시간 소요됐다면 속도가 80km였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를 때, 느릴 때 평균값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 심리는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 내세우고 싶은 것, 그 내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난 척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려서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연비도 자기 평생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합니다. 자, 유튜브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와르기 장착 전에 연비 15km, 16km 탄다는 사람, 이제까지 연비 딱, 누적 연비 딱 보면 10km, 11km, 12km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솔하지 않고 속이고 시장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도 자기 잘난 맛에 어깨에 힘주고 싶어서, 목에 힘주고 싶어서 거짓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와리기를 장착하고 나서
띄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극적인 연비를 만들어 트림만 찍어가지고 연비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기꾼하고 궁합이 쫙 맞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우월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마시라,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용하는 판매자한테 속지 마시라예요. 연료절감 몇 프로 된다 하면 과장 광고, 사기 이렇게 되니까 연료절감 몇 프로라고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소비자가 연비 몇 프로 올라갔다 몇 프로 올라갔다 이거 자꾸 끌어모읍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은 한 개인을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그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료절감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연비 몇 프로 올라간다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것은 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 연비 향상률 몇 프로 해가 그거 모아가지고 연비가 얼마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솔되게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바뀌어서 연비가 향상됐다, 연비 운전을 해서 연비가 향상됐다 이러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요, 운전 습관하고 상관없는 조건으로 빼놔놓고 와리기만 장착하면 10%, 20%, 30% 절약된다. 이것은 100% 사기꾼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